2025년 7월 어느 날 한 통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청년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뒤로 희미하게 콘크리트 벽이 보였죠. 민준, 25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1,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고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통화는 채 2분도 되지 않아 끊겼죠. 민준의 가족들은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전인 7월 26일, 민준은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 수진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브로커의 제안을 받았고 같은 비행기에 올랐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달콤한 제안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픽업을 나온 남자들은 계약서에 적힌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그들이 태워준 차는 약속된 숙소가 아닌 낯선 건물로 향했습니다. 여권과 휴대전화는 도착 즉시 압수됐죠. 민준과 수진이 갇힌 곳은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함정이었다는 걸. 범죄 조직은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암호화폐로 송금하라고 협박했습니다. 2025년 여름 창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고 열흘간의 악몽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초 민주는 창원의 작은 원룸에서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미안한 처지였죠. 통장 잔고는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다음 달 월세 45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지원한 회사만 50여 곳이 넘었지만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 직후 연락이 끊기기 일쑤였어요. 민주는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근근히 생활했지만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죠. 더 이상 집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해외 취업 공고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날 저녁 11시쯤 민준의 SNS에 낯선 계정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해외 인력 에이전시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캄보디아 현지 한국 기업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무는 단순 고객 응대였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죠. 숙소와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며 비자 문제도 모두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지만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는 말에 민주는 솔깃했어요. 같은 시각 창원 시내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진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3세 수진은 낮에는 학원 데스크 일을, 밤에는 편의점 일을 했지만 두 곳을 합쳐도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됐어요. 대학 등록금 대출 상환도 밀려 있었고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 작년에 문을 닫으면서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죠. 수진은 2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돈을 모아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브로커는 수진에게도 같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한 달만 일해도 거의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한국인 직원들이 20여 명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숙소는 깨끗한 오피스텔이고 주말에는 휴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수진은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지만 절박한 마음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브로커는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민준과 수진에게 각각 연락해서 사흘 뒤 창원 시내 카페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 모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몰랐지만 같은 함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오후 3시 창원 시내의 한 카페.
민주는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이었고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김 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에는 해외인력개발원이라는 회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브로커는 태블릿을 꺼내 캄보디아 프놈펜의 사무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오피스와 숙소,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다는 한국인 직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업무는 한국어로 고객 상담을 받는 거라고 설명했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급여는 매달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지, 계약서는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브로커는 여유롭게 웃으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회사가 현지 법인을 둔 거라 문제없고 계약서도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중도 해지도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왕복 항공권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같은 카페에서 수진도 똑같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수진에게도 동일한 자료를 보여주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다만 수진에게는 한 가지를 더 강조했죠. 여성 직원들이 많고 숙소도 여성 전용층이 따로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수진은 부모님 걱정이 많았기에 그 말이 안심이 됐어요. 브로커는 두 사람 모두에게 빠른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다음 주면 다른 지원자들로 자리가 다 찰 거라고 했고 지금 계약하면 선발금으로 100만 원을 미리 준다고 제안했어요. 민준과 수진은 각각 고민하다가 결국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출국일은 7월 26일, 이틀 뒤였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 취업이 결정됐다고 캄보디아에서 6개월만 일하고 올 거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아들이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아 기뻐하셨습니다. 수진도 부모님께 비슷한 말을 전했고 용돈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이틀 뒤 새벽 민준과 수진은 각자 짐을 싸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를 몰랐지만 같은 비행기표를 받았고 같은 게이트에서 탑승을 기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2025년 7월 26일 아침 6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민주는 출국장 앞에서 캐리어를 끌며 브로커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게이트 번호와 탑승 시간, 그리고 푸놈펜 공항에서 픽업 나올 직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한 민주는 대합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도 같은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이 새벽부터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방에 김밥과 과일을 챙겨주셨습니다. 수진은 부모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상 통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출국장을 지나면서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민준과 수진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국인이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게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캄보디아로 일하러 가느냐고 물으니 수진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브로커를 통해 계약했다는 걸 알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오전 9시 30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약 5시간의 비행 동안 민준과 수진은 옆자리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은 6개월만 일하고 돌아와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고 민준은 돈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망에 차 있었죠. 오후 3시쯤 비행기는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기내로 밀려 들어왔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
섭씨 35도가 넘는 더위가 몸을 감쌌어요. 민준과 수진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도착장으로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대로라면 회사 직원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였죠. 하지만 피켓은 없었습니다. 대신 2명의 남자가 다가와서 민준의 이름을 불렀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들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브로커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브로커가 이 사람들이 맞다고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됐습니다. 남자들은 서둘러 민준과 수진을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밴이 한 대 서 있었고 차 안에는 이미 다른 한국인 남성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회사 사무실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운전석의 남자는 40분 정도라고 짧게 대답했죠. 차는 프놈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고층 건물은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과 공터가 이어졌어요. 민준과 수진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보여준 사무실 사진은 시내 중심가였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4층짜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민준이 여기가 회사 사무실이냐고 묻자 남자는 일단 내리라고만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지만 분위기는 전혀 사무실 같지 않았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2층 복도 끝방으로 안내된 민준과 수진.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남자 한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와 손을 내밀었어요. 여권과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민준은 거부했습니다. 왜 여권을 내놔야 하는지 이건 계약과 다르다고 항의했죠.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뒤에 있던 2명을 불렀고 그들은 힘으로 민준의 가방을 빼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항할 틈도 없이 모든 게 압수됐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에는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과 수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었고 그들은 이제 갇힌 몸이 된 거였습니다. 2025년 7월 26일 아침 6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민준은 출국장 앞에서 캐리어를 끌며 브로커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게이트 번호와 탑승 시간 그리고 프놈펜 공항에서 픽업 나올 직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한 민준은 대합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수진도 같은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이 새벽부터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방에 김밥과 과일을 챙겨주셨습니다. 수진은 부모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상 통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출국장을 지나면서 뒤돌아보니 부모님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민준과 수진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국인이 같은 비행기를 타는 게 우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에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캄보디아로 일하러 가느냐고 물으니 수진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브로커를 통해 계약했다는 걸 알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오전 9시 30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약 5시간의 비행 동안 민준과 수진은 옆자리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은 6개월만 일하고 돌아와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고, 민주는 돈을 모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희망에 차 있었죠. 오후 3시쯤 비행기는 프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기내로 밀려들어왔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 섭씨 35도가 넘는 더위가 몸을 감쌌어요. 민준과 수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뒤 도착장으로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대로라면 회사 직원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을 거였죠. 하지만 피켓은 없었습니다. 대신 2명의 남자가 다가와서 민준의 이름을 불렀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들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낀 채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한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브로커와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브로커가 이 사람들이 맞다고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됐습니다. 남자들은 서둘러 민준과 수진을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밴이 한 대 서 있었고 차 안에는 이미 다른 한국인 남성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회사 사무실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운전석의 남자는 40분 정도라고 짧게 대답했죠. 차는 프놈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고층 건물은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과 공터가 이어졌어요. 민준과 수지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보여준 사무실 사진은 시내 중심가였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낡은 4층짜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채 있었고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민준이 여기가 회사 사무실이냐고 묻자 남자는 일단 내리라고만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지만 분위기는 전혀 사무실 같지 않았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2층 복도 끝방으로 안내된 민준과 수진. 문이 열리자 안에는 이미 5-6명의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남자 한 명이 방 안으로 들어와 손을 내밀었어요. 여권과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말과 함께 민준은 거부했습니다. 왜 여권을 내놔야 하는지 이건 계약과 다르다고 항의했죠.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뒤에 있던 2명을 불렀고 그들은 힘으로 민준의 가방을 빼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항할 틈도 없이 모든 게 압수됐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문에는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과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일터가 아니라 감옥이었고 그들은 이제 갇힌 몸이 된 거였습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들어온 뒤에도 먼저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웅크린 채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기가 어디냐고, 언제부터 갇혀 있었냐고. 한 남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보름 전에 왔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도착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의 이름은 재훈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왔고 민준과 똑같은 방식으로 속았다고 했어요. SNS로 브로커에게 연락받았고
고수익 일자리라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왔다가 이렇게 갇혔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처음 이틀 동안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털어놨어요. 건물 밖에는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있고 출입문마다 경비가 서 있으며 주변에는 다른 건물들 뿐이라 도망칠 곳도 없었다고 했죠. 방 안에는 얇은 매트리스 몇 개와 플라스틱 물통, 그리고 간단한 세면도구만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하나뿐이었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만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식사는 아침과 저녁 2끼만 제공됐는데 밥과 간단한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재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어요. 첫날 밤 민준과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도 못하고 여권도 빼앗기고 이 낯선 나라에서 감금된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지는 조용히 울었고 민주는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브로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더 조사해보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죠. 이틀째 되는 날 조직의 남자 한 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섞어 말했고 재훈이 통역을 해줬어요. 남자는 이곳에서 일을 하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한국 고객들을 상대로 유인하는 일이라고 했죠. 전화나 메신저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매일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가 줄어들고 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는 거부했습니다. 그런 범죄에 가담할 수 없다고 자신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가족들이 돈을 보내야 한다고. 1인당 1,600만 원, 그 돈이 입금되면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돈을 보내지 않으면 평생 이곳에 갇혀 있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돈을 보내면 보내주는 거냐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보낸 사람들은 모두 풀려났다고 했죠. 하지만 재호는 나중에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돈을 받고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실제로 1달 전에 돈을 보냈는데도 아직 갇혀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조직은 민준에게 부모님께 연락할 기회를 줬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작은 방에서 조직원의 휴대전화로 짧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하고 다른 말을 하면 즉시 끊고 폭행을 당할 거라고 경고했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고 민주는 입술을 깨물며 준비된 말을 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잘 도착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1,6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민주는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고, 그냥 돈만 보내달라고, 암호화폐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통화는 2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고 민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죠. 수진도 같은 방식으로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수진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조직원은 냉정하게 시간을 재며 정해진 말만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1,6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해야 했고 부모님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냐고 절규했죠. 그날 밤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부모님께 짐을 지웠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부모님이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돈을 보내도 정말 풀려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창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7월 29일 창원.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영상통화를 받은 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600만 원이라는 돈은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은행을 찾아갔고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큰 돈을 빌려줄 수 없었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식당을 정리하면서 이미 빚이 있던 터라 더 이상 대출받을 여력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고 아버지는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고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영상통화에서 본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넷째 날 조직은 민준과 수진에게 다시 부모님께 연락하게 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준의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조직원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민준에게 큰 해를 가할 거라고. 통화가 끊기기 전 민준은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경우는 더 절박했어요. 부모님이 1,6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조직은 금액을 낮춰주는 대신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수진이 이곳에서 석 달만 일을 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일이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는 것이었고 수진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조직원은 화를 내며 그렇다면 가족들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한국의 가족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평생 갖고 온 집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과 합쳐 간신히 1,600만 원을 마련했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보험을 해지하고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아서 겨우 목표 금액을 채웠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7월 30일 조직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민준과 수진의 부모님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은행 송금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영문과 숫자로 된 주소를 받았을 뿐이었죠. 결국 젊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배워야 했어요.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거래소 가입, 신분증 인증, 계좌 연결, 원화 입금, 비트코인 구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준 주소로 송금.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에게는 모든 단계가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혹시라도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어떡하나,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주소를 5번이나 확인하고서야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캄보디아의 감금 장소. 민준과 수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조직은 매일 방에 들어와 압박을 가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비명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올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어요. 재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한 명이 끌려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라고 했죠. 닷새째 되던 날 민준의 부모님이 송금을 완료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직원은 블록체인 기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금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직원은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수진의 몸값도 입금될 때까지 민준은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야 수진이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이틀 뒤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그리고 빚까지 합쳐 겨우 마련한 1,600만 원이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어머니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딸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기꾼들에게 돈만 빼앗기는 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죠. 8월 2일 조직은 민준과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공항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고 이곳의 위치나 조직에 대해 어떤 말도 해선 안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가족들을 찾아갈 거라고. 민준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재혼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야 했어요. 민주는 재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재혼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신고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이런 조직은 여러 나라에 퍼져 있고 잡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도 신고는 해달라고. 자신 같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8월 3일 아침, 민준과 수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항으로 데려다 준다는 약속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재호는 어젯밤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조직을 절대 믿지 말라고, 끝까지 조심하라고 말이죠. 오전 9시쯤 조직원 2명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에게 짐을 싸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여권과 휴대전화는 아직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항 도착 직전에 줄 거라는 말뿐이었죠. 민준이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직원은 차갑게 웃으며 거부했습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다시 이 방에 가둬버릴 거라고 협박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민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재훈과 다른 피해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창살을 붙잡고 민준과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절망이 섞여 있었죠. 민준은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꼭 신고하겠다고, 그들을 구하겠다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어요.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처음 공항에서 픽업했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뒷좌석에 탔고 양옆에 조직원 2명이 감시하듯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더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죠. 민준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조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속은 건 아닐까,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민준과 수진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고 책상 뒤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했어요. 자신을 관리자라고 소개하며 민준과 수진에게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류는 영어와 크메르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관리자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는 각서라고.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언론에 알리면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죠. 민주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면 보내주는 게 약속이었다고 항의했어요. 관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공항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여기서 다시 감금 장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서명하고 자유롭게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도 결국 서명할 수밖에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관리자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공장 초기화가 되어 있었고 모든 연락처와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었어요. 관리자는 한 가지를 더 경고했습니다. 공항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협박했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공항 방향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려서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민준과 수진을 터미널 입구에서 내려주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입 조심하라고. 우리는 한국에도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차는 떠났습니다. 공항 입구. 민준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도 감시받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가 조직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워 보였죠. 두 사람은 서둘러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하는 순간 수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초기화된 휴대전화로 공항 와이파이에 접속했습니다. 부모님께 카카오톡을 다시 설치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공항에 있다고, 곧 한국으로 간다고. 어머니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민주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 3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수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재훈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푸놈펜의 땅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민준과 수지는 비로소 살아났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열흘간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명했던 각서, 그 협박의 그림자는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그들을 따라다닐 거였죠. 8월 4일 저녁 8시 인천국제공항. 민준과 수진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죠. 열흘간의 악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아 도착장으로 나오는 순간 민주는 부모님을 봤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뒤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민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수진도 부모님과 재회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고 아버지는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1,6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공항 로비 한쪽에서 민준의 가족과 수진의 가족이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가족들이었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민준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직이 협박한 각서 때문에 두렵다고, 가족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민준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자신은 신고할 거라고. 그곳에 아직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이 일을 멈춰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진도 동의했어요. 두려웠지만 재훈의 부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진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한 방, 익숙한 침대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어두운 방이 떠올랐고 조직원들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새벽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조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며칠간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켰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예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8월 13일. 민준과 수지는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두 사람은 각각 피해 사실을 신고했어요. 담당 형사는 꼼꼼하게 진술을 받았고 여권 사본과 송금 기록을 증거로 제출받았습니다. 민주는 재훈과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전했어요. 그들이 아직 그곳에 갇혀 있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의 사건을 통보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해외 범죄 조직을 상대로 한 수사는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그래도 신고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재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2025년 8월 민준과 수진의 신고 이후 언론에 비슷한 사건들이 속속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이 끊겼다가 닷새 뒤 영상통화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광주에서는 20대 청년이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건너간 뒤 살려달라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충북에서는 동갑내기 친구 셋이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푸놈펜의 한 건물에서 감시받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8월에는 한 대학생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살해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어요. 민준과 수지는 뉴스를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재훈은 어떻게 됐을까? 그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무사할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그들을 괴롭혔어요. 강원 원주에서는 20대 남성이 6월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9월까지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대구에서도 30대 남성이 돈을 벌러 간다며 출국한 뒤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만 수십 건이 넘었어요. 모두 민준과 수진처럼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속아 출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피해자 구출에 나섰어요. 하지만 범죄 조직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현지 부패와 맞물려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몸값을 지불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갇혀 있었죠. 민준과 수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수지는 부모님을 도우며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일부 범죄 단지를 급습해서 한국인 피해자 몇 명을 구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재훈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재훈이 무사하길,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어요. 10월 중순 민준은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개하며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조심하라는 경고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브로커를 절대 믿지 말고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함께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렸어요. 민준의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에게, 그리고 같은 처지의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자신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조언했죠. 2025년 가을 캄보디아에서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준과 수진처럼 운이 좋아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